자, 클래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클래스 안에 이제 우리가 상태도 정의해야 되겠고 메소드도 정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클래스의 객체들이 하는 행위를 메소드로 구현하게 될 겁니다. 함수죠. 함수. 그래서 지금부터는 함수를 구현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함수 구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를 구현하기 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한번 간단히 봅시다. 어떤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함수가 객체 메소드인지 아닌지부터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함수가 객체 상태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객체 메소드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죠. 스태틱 메소드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려는 함수가 객체 메소드인지 클래스 메소드인지. 그 다음에 이 객체 메소드의 위치가 A 클래스에 있는 게 맞는 건지 B 클래스에 있는 게 맞는 건지를 잘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만들려고 하는 메소드가 어느 클래스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드는 이 메소드가 그냥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메소드인지 외부에서 그 객체랑 상호작용할 때 필요로 하는 메소드인지를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하고 상호작용해야 되는 메소드들은 퍼블릭 메소드로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메소드들은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서 쓰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만들 때 그 함수의 사전 조건은 뭐고 사후 조건은 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특히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사전 조건은 메소드의 인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자의 도메인을 잘 살펴봐야 돼요. 도메인.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 메소드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이 메소드가 제대로 만든 건지를 테스트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TDD라고 하는 개발 방법론에서는 뭐부터 짜요? 테스트부터 짜는 거예요. 테스트를 먼저 짠다는 거는 내가 어떤 예외적인 상황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테스트 케이스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바탕으로 내부적인 예외적인 케이스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부작용은 없는 메소드인지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서 잠깐 스킵했는데 메소드의 위치 만약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조건문이 있을 수 있고 메소드 구현할 때 또 반복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반복을 하는 그 조건을 하는 기준이 되는 그 기준값? 이 기준값은 여기는 어디 거예요? B 거죠. B. A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메소드는 A에 있을 게 아니라 B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예시만 이렇게 놓은 건데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짜다 보면 A 클래스 갖고 짜고 있는데 B의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 B가 인자로 올 수도 있고 B가 여기에 멤버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B의 멤버로 오더라도 B의 상태에 따라서 뭘 하고 있으면은 이는 요 구성은 어디로 가야 돼? B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이 B의 값이 바뀌면 또 처리하는 게 바뀌면 또 수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B 때문에 요 부분이 수정이 돼야 돼요. B 때문에 수정되는 건 B만 수정이 돼야 되지 A가 수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 반복문을 만드는데 그거의 기준이 되는 요소가 그 클래스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떼내서 B,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클래스를 구현할 때 한쪽이 바뀌더라도 다른 쪽은
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조건 따질 때 요거는 요 범위를 예를 들면 검토를 한다. 그럼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요? 이 함수 ABS 절대값 한번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죠? 인트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코드는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음수면 -4를 붙여서 양수를 바꾸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얘를 사전 조건을 따져보려니까 int x x는 자바에서는 unsigned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음수에서 양수까지 범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항상 올바르게 동작하나요? 언제 동작 안 하죠? 마이너스 언제? 우리가 정수를 표현하는데 지금 얘는 int는 몇 바이트를 표현한다? 자바에서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근데 어쨌든 몇 바이트인지 상관없이 얘가 나타낼 수 있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짝수개죠. 그렇죠? 짝수개예요. 짝수개. 근데 이 짝수개인데 이 짝수에는 항상 나타내야 되는 정수에는 뭐가 항상 들어가? 0이 들어가죠. 그러면 양수와 음수의 개수가 안 맞죠?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음수가 하나 더 많아요. 그럼 맨 이쪽에 있는 음수가 만약 여기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 그거를 플러스하면 오버플로나고 엉뚱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함수도 우리가 요 인자의 범위를 검토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뭐 생각에 따라서 방법이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최대 음수가 들어오면 그냥 최대 양수를 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외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누가 이 함수를 쓸 때 최대 음수를 주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냐 궁금하면 ABS를 한번 써보세요. C++이나 자바에 써보세요. 그리고 거기다 뭘 줘봐? 최대 음수값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어떤 값을 주는지 또는 예외 처리를 하는지를 보면 아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런 문제에서 처리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사전 조건, 사후 조건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사전 조건, 사후 조건. 사전 조건은 이 메소드가 호출되기 전에 만족이 돼야 되는 조건이에요. 이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이게 만족이 안 되면은 뭐가 만족을 못 시켜줘요? 사후 조건을 만족 못 시켜주는 거예요. 사후 조건은 함수가 종료된 다음에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사전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사후 조건을 만족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사전 조건을 만족시킬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함수를 구현하는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측에서 만족시킬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프로그램 할 때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건은 이 개발하는 사람이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호출하는 사람이 만족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호출하는 사람이 사전 조건을 만족시켜서 호출하면 이걸 구현한 사람은 사후 조건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들을 구현하는데 사전 조건을 전혀 신경 안 쓴다? 아니에요. 신경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전 조건이 위배된 경우에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외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예외 처리하는 거예요. 이 디포짓은
입금이잖아요. 입금인데 인자가 int야. 그럼 아까 또 범위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음수부터 0부터 양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0이나 음수가 들어오면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거의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서트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렇게 예외 처리하는 거하고 어서트 쓰는 거는 예외 시간 가서 좀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원래 하던 일을 안 하게끔 하는 거예요. 안 하게끔 하면 문제는 없죠. 그렇죠?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이 함수를 불러도 뭔가 했는데 잘못된 상태로 가면은 나쁜 거지만 뭔가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잘못된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것들은 다 이퀄가 좀 들어가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죠? 0도 이상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사전 조건은 그런 거예요. 근데 사전 조건은 보통 객체의 상태, 우리 객체 지향이니까 이 객체가 지금 갖춰져야 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뭘 봐야 돼요? 인자가 가져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인자는 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전 조건은. 0보다 크면 처리해줘요. 물론 지난번에도 누가 말했지만 0보다 크더라도 요거 더할 과정에서 오버플로우 날 수 있어요. 그렇죠? 더하는 과정에서도 오버플로우가 날 수, 돈이 너무 많아서 오버플로우 날 수도 있습니다. 사후 조건은 반환값의 정확성 또는 객체의 상태. 이런 거. 그러니까 디포짓은 사전 조건이 만족이 되면 잔액이 얼마만큼 증가돼야 돼요? 어마운트만큼 증가돼야 돼요. 그렇죠? 이런 사후 조건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이 함수를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죠. 그렇죠? 더하기 어마운트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후 조건이니까. 그래서 현재 잔액을 반환해 줘야 된다. 이런 게 사전 조건, 사후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 때 사전 조건, 사후 조건을 잘 찾아내고 사전 조건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하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고 사후 조건은 만족시키게끔 여러분들이 코드를 구현해야 되겠죠. 언제만? 사전 조건이 만족됐을 때만. 그 다음에 invariant라는 개념이 있어요. invarian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만들 때 그럴 때 활용될 수도 있는 건데 invariant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클래스를 배우기 전에는 invariant 하면 아마 뭘 들어보냐면 루프 인베리언트를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루프 인베리언트. 그래서 반복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찾아보는 게 루프 인베리언트예요. 그래서 루프 인베리언트는 루프가 반복이 되는 동안 변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항상 만족이 되는 조건. 그래서 이런 함수, 이런 반복문의 경우, 이 반복문 뭐 하는 거예요?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죠. 그럼 중간에 스톱시켜서 그 중간 거를 관찰하더라도 k까지 왔다. 그러면 sum 값이 뭐가 돼야 돼요? 1부터 k까지의 합이 돼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루프 인베리언트예요. 이 루프는 항상 루프가 반복될 때마다 이 루프, 현재 i 값까지의 합을 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디버깅 해본다. 그러면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게 이 루프 인베리언트가 매번 반복할 때마다 만족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점이 디버깅 할 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루프 인베리언트가 반복문 구현할 때.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클래스 인베리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인베리언트는 뭐냐면은 객체가
항상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 그래서 우리가 만든 뱅크 어카운트의 경우에는 갭 밸런스 값은 아니면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밸런스 값은 항상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이거는 언제든지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걸 클래스 인베리언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 내가 만드는 클래스에 인베리언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있을 경우에는 그 인베리언트가 어떤 거에 기준이 돼요? 항상 코드를 작성할 때 그 인베리언트가 만족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머리에 염두에 두고 구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인베리언트라는 개념. 요게 이제 디버깅 할 때 기준이 될 수 있고 코딩을 할 때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미리 찾아놓지 않으면은 어떤 함수는 만족시키고 어떤 함수는 만족 안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안 동작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 혹시 내가 만든 클래스에는 인베리언트한 게 있나 없나 항상 만족이 돼야 되는 생성됐을 때부터 이 객체가 소멸될 때까지 늘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은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부작용. 그래서 부작용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원래 부작용은 함수가 값을 생성한 것 외에 상태를 변경하거나 호출 함수 외부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C에서 이런 함수가 있다. 문자를 받아서 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줘요. 그럼 얘는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애예요. 그냥 인자만 가지고 뭔가 처리해서 반환해 주면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만약 이런 걸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얘는 받은 인자들을 바꿔버리죠. 그럼 얘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어떤 값을 생성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에 데이터를 바꾸는 경우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함수를 최소화시키면 제일 좋아요. 디버깅하기가 편해요. 왜? 얘는 다른 함수를 걱정 안 해도 돼. 뭐만 보면 돼. 이 함수만 보면 이 함수가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들이 들어가면 이제 그 검토를 할 때 막 어떤 변수를 볼 때 이 변수가 이 함수에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에서도 주소로 보내가지고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이런 거 말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호출된 객체 외에 다른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면 부작용이 있다 그래요. 자기 자신 말고. A.F 이러면 요 A 객체만 바꾸겠지. 바꾸더라도 그거는 문제 없어요. 객체 지향에서는. 근데 A.FB 했는데 A의 상태도 바뀌고 B의 상태도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는 부작용이 있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도 최소화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계좌이체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계좌이체를. 그래서 계좌이체를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데 기준이 뭐가 된 거예요? 옮기는 쪽이 아니라 이제 원래 돈 있던 곳을 기준으로 메소드를 짠 거예요. 그래서 뭐 A 여기 있구나. 피터 트랜스퍼 200 톰 하면 피터 계좌에서 200을 빼서 톰에다 넣어주죠. 그럼 피터도 바뀌고 톰도 바뀌어요.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객체 메소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멀한 게 아니라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놈까지 바꾸니까.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방식이다.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스태틱 메소드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가 되면 요 경우에는 A가 기준이고 A는 바뀔 수 있다고 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B가 바뀐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스태틱 메소드니까 클래스 이름으로 부르겠죠. 그 다음에 transfer 피터 톰 200 이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 메소드는 피터가 기준이 아니고 톰도 기준이 아니고 둘 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다라는 게 보여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다. 가독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A 점 이렇게 하면은 A만 바뀐다고 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A점이 A만 바꾸지 않고 A 말고 다른 것까지 바꾸는 거는 별로 좋은 프로그램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는 내부적에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프린트 밸런스 했는데 시스템 아웃을 써요. 그러면 이 메소드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콘솔 응용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플랫폼 또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쓸 수 있는 메소드예요. 근데 이 뱅크 어카운트라는 거는 GUI로 개발하든 콘솔로 개발하든 뱅크 어카운트 자체는 바꿀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환경에 의존하는 코드를 클래스 내부에 넣는 건 잘못된 거다. 얘는 뭐라는 거냐면은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뷰에 해당돼요. 뷰. 모델 뷰 이런 개념 아세요? 모델. 데이터가 모델이고 뷰는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모델하고 뷰는 같이 개발되면 안 되고 같이 섞여서 개발되면 안 되고 떼어져야 돼요. 모델이 따로 있고 뷰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좋냐? 뷰는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콘솔 개발하고 자바 FX를 스윙하든 얘네는 바뀔 수 있지만 모델은 어떤 경우에든 콘솔이든 뭐든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런 의존되는 코드들, 특정 환경에 의존된 코드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뷰는 구분해내요. 그걸 좀 더 얘기하면 MVC 모델 뭐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얘가 뷰를 처리하는 클래스가 아니야. 숙제했죠, 우리. 숙제했어요? 그 숙제도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는지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계속 좀 진도 좀 나가고. 근데 그 경우도 여러분들이 클래스 설계할 때 혹시 모델하고 뷰를 구분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잘한 거예요. 모델하고 뷰. 그러니까 모델하고 뷰라는 게 게임을 하는 어떤 방식하고 그 게임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뷰하고는 따로 구분해서 개발했다. 만약 설계를 했다. 그럼 천재야. 객체지향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다가 게임을 만드는데 여기다 막 시스템 아웃을 탁 집어넣었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그런 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에도 모델과 뷰를 나눌 수 있으면 좋다. 자, 그 다음에 함수와 관련돼서 함수에 뭘 전달하죠? 우리가 인자를 전달하죠. 인자. 그래서 자바에서
인자를 전달하는 방법을 좀 설명할게요. 근데 자바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인자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만 있냐? call by value만 있어요. 값 전달 방식. call by value는 이런 겁니다. 함수 f에서 g로 정수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값이 실제 일로 완전히 옮겨가는 게 아니라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가 돼서 g에서 받은 값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더라도 얘한테는 영향을 안 줘요. call by value. 복사 방식.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복사해서 줘요. 복제해서 준다. 복사해서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측에서 그거 갖고 뭘 하는지는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call by reference. call by reference. call by pointer하고도 비슷한 개념인데 call by reference. C++에 있는 call by reference는 뭐 실제로는 주소를 전달하는 거지만 머리의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 데이터가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all by reference는 넘어가서 얘가 갖고 놀면 끝나고 나면 영향을 받아요. call by reference예요. 근데 자바에는 뭐만 있어요? 요것만 있다. 요것만. 근데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 건 자바에서 전달할 수 있는 값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자바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시 타입. 8종류의 원시 타입이 있고 또 하나는 참조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원시 타입도 뭘로만 전달할 수 있어요? call by value로만. 참조 타입도 call by value로만. 이런 걸 못해요. 정수를 주소로 뭔가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런 함수는 못 만들어. 만들 수가 없어요. 원시 타입을 참조로 보낼 수가 없어요. 주소로 못 보내요. 그런데 값은 복사되지만 주소가 복사되는 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은 자바에서 인자를 주고받는 게 다 이해가 돼요. 자, 요거는 C++이에요. 여기가 무슨 방식? call by value예요. 넌 복사하고 바꾸더라도 얘한테는 영향을 안 줘요. 얘가 call by value. 그렇죠? 요게 뭐예요? call by pointer라는 거예요. 주소로 가요.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어때? 요 코드를 보면 얘가 주소로 왔다는 걸 알아요. 왜?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별표를 써야 돼. 그렇죠? call by pointer는. 근데 call by reference를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주소를 갖고 있는 개념이긴 한데 얘도 바뀌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요 코드를 보면 얘랑 구분돼요? 요거랑 call by value랑 call by reference는 코드만 놓고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뭘 봐야 돼? 매개 변수를 보면 이게 reference 맞는지 call by value 맞는지 구분이 되지만 이 코드만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전달할 때도 구분이 안 돼요. 얘는 전달할 때 이렇게 전달해야 되잖아. 그렇지만 C++는 이걸 도입했어요. 왜 도입했죠? 간단히 설명하면 C++는 C는 여기까지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그렇죠? C에서는 call by value, call by pointer. 두 가지만 있었어요. 근데 C++에 가면서 이게 늘어났어요. 왜? C++는 객체 지향을 지원하죠. 그럼 주고받는 게 뭐가 많아요? 객체를 많이 주고받아요. 객체를 많이 주고받으면 객체는 무거우니까 call by value로 보내기에는 비효율적이야. 그럼 뭘로 보내야 돼? call by pointer로 보내야 돼. 근데 call by pointer 보내니까 이 만든 사람이 귀찮은 거야. 이렇게 기호 쓰는 게. 그래서 call by reference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call by reference, call by pointer, call by value 이 개념은 잘 이해해 주시고 자바에는 뭐만 있다? 요것만 있다. 요것만 있는데 이 교환될 수 있는 값의 종류가 원시 타입, 값 타입과 참조 타입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바예요. 자, 요거는 F를 여기로 보내는데 지금 보내고 있는 값은 뭐예요? 원시 타입이죠. 값 타입이에요. 그럼 메인에서 이거는 이쪽은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얘는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n이 복사가 돼서 b 값으로 가지고 b에서 장난쳐도 n은 안 변해. 뭐가 출력이 돼요? n은 0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메인에 s가 있어요. 근데 이 s에는 이 메인에는 객체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뭐만 갖고 있어요? 객체에 대한 리모컨만 갖고 있어요. 주소값만. 그리고 이 s가 넘어가는 거예요.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얘는 값이 복사됐죠. 얘는 뭐가 복사돼요? 주소가 복사되죠. 요 값이 여기로 복사된 거예요. 그러면 이 F에 있는 S도 메인에 있는 S도 결국 뭘 가리켜요? 같은 객체를 가리키죠. 그럼 여기서 set name을 성취형으로 바꾸면 끝나고 나면 S에도 S의 name은 뭐로 바뀌어요? 성취형으로 바뀌죠. call by value이지만 뭘 전달해요? 주소를 전달했기 때문에 무슨 냄새가 나? call by reference 냄새가 나요. 근데 이건 call by reference는 아니야. 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이게 call by reference가 아니라는 건 어디 나오나? 안 나와? 빠졌나 보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는 돼요. 즉, 참조 타입을 call by value로 전달하면, 백 해보면, 얘 두 개가 같은 데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F에서 뭔가 객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끝나고 나서도 영향을 주죠. 기존 애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call by value라는 개념은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s equal new student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취형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 주에서 s equal new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디에 만들어져요? 여기에 아니면 여기에? 어디에 만들어져? 요 F에서 S를 새로운 객체 하나 더 만들었어. 그럼 그 객체는 항상 어디 만들어져? 여기에 만들어지겠죠. 그쵸? 여기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가 이제는 요걸 가리켜요. 요걸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요걸 끊어지고, 요걸 가리키게 돼요. 즉, 얘가, 요 S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바에서 다른 거를 가리키게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요 스택에 있는 메인 요거 거를 다른 함수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나, 없나? 없어요. 자바에서는. 왜? call by value로만 전달하기 때문에 요거는 메인 건데 요거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 equal new 하더라도 얘를 가리키게끔 할 수는 없어요. 얘를 가리키게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리턴해주고 리턴한 값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s를 전달했어. 그럼 s 갖고 놀아. 얘 갖고 막 놀아. 그럼 얘가 바뀌어. 얘를 바꿀 수는 있지만 이 객체 변수가 얘가 아닌 다른 걸 가리키도록 프로그램 할 수는 없어요. 자바에서는. 왜? 뭐만 존재하기 때문에. call by value. call by value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 그게 핵심입니다. 정리를 해보죠. 장점이 이거죠. 자바에서는 값 전달 방식만 있어요. 근데 자바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 크게 나누면 원시 타입, 참조 타입. 원시 타입을 값 전달로 교환하는 거는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그렇죠? 우리가 늘 해오던 거야. int n을 보내는 거, 뭐 이런 거야. 그럼 얘 빼. 그럼 남은 건 참조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도 뭘로만 전달할 수 있어요? 값 전달 방식만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참조 타입이라는 거는 값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주소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소가 복사된다. 주소가 복사되면 call by value이지만 저쪽 함수에서 그 객체를 조작하면 끝나고 나면 그 조작된 결과는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절대 요 값 자체는 바꿀 수는 없어요. 다른 함수의 스택에 있는 값은 자바에서는 죽어도 못 바꿔. 절대 못 바꿔요. 다른 함수의 스택. 만약에 C에서 다른 함수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주소를 보내주면 되죠. 요 주소를 알면 요 값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그게 불가능. 요 스택에 있는 건 못 바꾼다. 절대. 그거 이해돼요? 그거 잘 머릿속으로 이해돼요. 자바에서는 함수가 갖고 있는 그 스택에 있는 정보는 절대 수정할 수 없다. 다른 함수가. 누구만 수정할 수 있어요? 그 함수만. 요 함수만 수정할 수 있어요. 값의 반환. 값의 반환은 항상 한 가지만 존재해요. 뭐예요? 복사 방식이에요. 값이 복사되는 거예요. 값이 복사되는데 이때도 리턴할 수 있는 게 크게 몇 종류야? 리턴할 수 있는 게 자바에서. 리턴할 수 있는 게 원시 타입 아니면 참조 타입이에요. 리턴할 수 있는 건. 원시 타입 리턴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참조 타입이 리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조 타입을 리턴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이 참조 타입이 가리키고 있는 건 다 어디에 있나요? 자바에서는. 참조 타입이 가리키고 있는 건 다 어디에 있어요? 스택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 동적 생성된 힙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반환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C나 C++에서는 구조체 같은 거를 참조로 반환 안 되죠. 왜? 반환했다가는 스택에 있는 건 사라지니까 반환이 안 돼. 근데 자바는 항상 객체는 다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객체는 다 어디에만 존재해? 힙에만 존재하고 있어요. 힙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도 심플. 그러니까 무거운 게 없는 거야. 항상 우리가 인재를 전달하는 거 해봤자 제일 큰 건 몇 바이트일까? 인재를 전달할 때 제일 큰 거 몇 바이트일까? 인재를 전달했을 때 제일 큰 거 자바에선 8바이트예요. long, double. 나머지는 다 4바이트 이하야. 참조 타입은 아마 4바이트일 거예요. 주소. 반환되는 거. 얘도 제일 큰 건 8바이트야. double, long. 나머지는 다 int 이하일 거고 아니면 참조값. 참조값 해봤자 주소 하나니까 4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게 없는 거야. 근데 C는 구조체 같은 걸 값으로 복사하려면 막 몇십 바이트 막 클 수 있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상수 얘기를 해야 되겠네. 상수. 자바에서는 데이터들도 함수들도 마찬가지지만 클래스를 벗어나서는 정의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수가 필요하더라도 클래스 안에다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C에서는 클래스 그 상수 정의할 때 상수 변수 정의할 때 사용했던 키워드가 뭐예요? const죠.
const입니다. 자바도 const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reserve 되어 있고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자바에서는 final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final double pi equal 3.142 하면은 이 파이는 더블 변수인데 값을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파이는 객체마다 다른 상수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어떤 클래스에 파이널 더블 파이 있고 3.14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클래스의 객체를 100개 만들면 파이도 몇 개 생겨요. 파이도 100개 생기죠. 그렇죠? 우리가 잔액점보 밸런스가 은행 계좌를 100개 만들면 밸런스 멤버 변수도 몇 개 만들어져요? 100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100개 만들어져요. 근데 얘는 100개 만들면 의미 없죠.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또 뭘 붙여요? 스태틱을 붙입니다. 스태틱을 붙이면은 함수가 스태틱이 되면 뭐가 돼요? 메소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 메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멤버 변수가 스태틱을 붙이면 이거는 멤버 변수가 아니라 클래스에 하나만 존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스태틱 붙입니다. 그리고 상수니까 얘를 밖에서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밸런스가 있으면 내가 현재 잔액을 알고 싶어. 그러면은 피터.밸런스에서 접근하지 않고 뭐래? 피터.getBalance를 부르죠. 왜? 피터.밸런스를 쓸 수 있게 해주면 내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수정을 못하게끔 필요하면은 get 함수로 가져가게 돼요. 근데 얘네들은 get pi, get e 할 필요 없죠. 그냥 줘도 수정을 못해요. 그러면 앞에다 또 뭘 붙여요? 퍼블릭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들은 다 퍼블릭을 써요. 왜? 프라이빗 쓰면 의미가 없어요. 퍼블릭을 써도 수정을 못하니까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멤버 변수들도 수정을 못하는 상수들은 프라이빗으로 쓰는 게 아니라 퍼블릭으로 쓰면 돼요. 그냥 쓰면 돼. a.pi, mass.pi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상수를 정의할 때 앞에 3개 수식어가 붙어요. public, static, final. 제가 자바를 가르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매년 중간고사마다 얘를 물어봤어요. 상수 정의할 때 왜 public, static, final을 붙입니까? 그럼 final을 왜 붙여? 상수화시키기 위해서 붙이는 거고, static은 왜 붙여요? 중복될 필요가 없으니까. public은 왜 붙여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public 붙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게 답입니다. 근데 모든 상수가 public, static, final로 갈까요? 모든 상수는 final을 쓰겠죠. 그렇죠? public은 쓸 거예요. 왜? 상수니까 get 함수 같은 거 만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static은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럼 static을 안 쓰게 되면 어떤 의미일까요? 상수는 상수인데 모든 애들이 다른 값으로 초기화된 값을 가질 수 있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수, 여기 나오네. 프로그램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수가 있는 반면 각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상수가 있어요. 학생의 입학 연도. 안 변하는 값이죠. 학생의 입학 연도는. 그러면 쟤는 변수로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상수로 모델링해요. 상수로 모델링하지만 각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죠. 어떤 학생은 2013년, 어떤 학생 2014년. 여러분들 주로 몇 학번이야? 1호? 뭐? 1호? 2015? 2017? 그럼 그거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2015, 2017. 네. 그리고 팁. 매직수를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0, 30, 2015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얘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가독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그냥 상수를 쓰는 게 아니라 상수 대신에
이름을 쓰면 좀 더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매직수를 쓰지 마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rivate final 돼 있는데 요 private은 public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public으로 가서 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는 없어요. 왜? final이니까. 그래서 final 변수들은 public으로 쓸 수도 있는데 굳이 밖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으면 private 쓸 수도 있어요. 밖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파이나 이는 그 클래스 밖에서도 쓰겠죠. 그럼 public으로 하는 게 좋을 거고. 여기서 보시면 카운터를 만드는데 어떤 카운터는 1씩 증가하는 카운터일 수 있고 어떤 건 2씩, 어떤 건 5씩, 어떤 건 10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카운터마다 증가하는 값은 다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증가하는 값을 정해놨으면 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내가 이코로 뭘 해주면 생성자에서도 못 바꿔요. 그래서 스태틱인 애들은 명백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스태틱이면 이렇게 스태틱이면 명백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근데 스태틱이 아니다. 그러면 명백한 초기화를 안 하고 걔는 어디서 초기화해요?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는 거예요. 왜? 얘의 의미는 뭐예요? 각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하고 나서는 인크리멘트는 바뀌지 않아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일 거예요. 작년에 중간고사에 우리가 학생을 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학년 현재 학년 1, 2, 3, 4겠죠. 2학년인지 2학년이 3학년인지 입학 연도, 이수학점, 졸업 최소 이수학점 4개를 멤버로 모델링 하려고 한다. 정의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학년은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문제가 신입생과 편입생에 따라서 1 또는 3으로 초기화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1로 초기화할지 3로 초기화할지 모르니까 여기다 이코로 일하는 게 아니라 걔는 어디서 받아야 돼? 내가 모르니까. 생성한 사람이 결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생성자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생성자에서. 그래서 저 변수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학년에 있다가 2학년 가고 3학년 가고 4학년 가니까 바뀔 수 있고 시작값은 1일 수 있고 3일 수 있어요. 그럼 저렇게 모델링 하시면 돼요. private int year. 그 다음에 entrance year. 입학 연도. 입학 연도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상수예요. 학생들마다 고정돼. 근데 학생들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public, private 상관이 없고 final int. 여기서는 public. final int하고 요거는 어디서 초기화해 줘야 돼요? 학생마다 다른 상수니까 생성자에서 초기화해 줘야 돼요. 2015 아니면 2017. 그 다음에 int current credit. 지금까지 이수한 학점. 학생과 상관없이 0으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equal 0 써서 그냥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문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current credit은 어떤 객체든지 항상 시작할 때는 값이 얼마다? 0이다. 그런 경우에는 생성자에서 받을 필요가 없고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는 거예요. 얘는 total mean credit, 졸업 최소 이수학점 150학점. 여러분들 졸업 최소 이수학점 150인 거 알죠? 모르면 안 돼. 150학점. 근데 왜 꼭 150학점만 들으려고 그러지? 더 든다고 돈 내는 것도 아닌데. 딱 150만 들으려고. 그러다가 실수하지. 그래서 한 학기 더 다니고. 여유있게 들으세요. 공부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어쨌든 이 150이라는 거는 학생들마다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모든 학생이 똑같아요. 그럼 뭐가 더 들어가요? 상수인데 스태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객체를 만들면 year, entrance year, current credit는 각 객체마다 별도로 만들어지지만 total mean credit는 객체를 100개 만들어도 몇 개만 만들어져요? 하나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멤버 변수를 모델링할 때 얘가 상수인지 변수인지, 변수이면은 얘는 늘 똑같은 값으로 초기화되는 변수인지 아니면은 생성자에서 값을 받아서 초기화해줘야 되는지를 구분해줘야 돼요. 상수인 경우에는 모든 애들이 똑같은 값을 가지는 상수인지 각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진 상수인지 구분해줘야 되겠고, 모든 애들이 같은 값을 가지는 상수면 스태틱이 붙고, 아니면 스태틱이 안 붙고 초기화를 어디서 해줘요? 생성자에서. 이거 갖고 여러 가지 문제 냅니다. 요 전에는 학생 쓰지 않고 히로라는 그 게임 캐릭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게임 캐릭터에서 예를 들면 이동거리는 객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어떤 캐릭터는 한 칸, 어떤 캐릭터는 두 칸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변할 수가 없어. 그러면 걔는 뭐가 돼? 이 네 개 중에 이동거리 변할 수는 없지만 캐릭터마다 달라.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죠. 파이널이지만 스태틱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모델링할 때 이 멤버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모델링하는 게 맞는 건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초기화하는 방법의 원칙은 요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일반적인 멤버 변수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일반적인 멤버 변수 이어와 커런 크레딧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백한 초기화를 하고 있죠. 하나는 생성자에 받아서 하고 있어요. 언제 명백한 초기화해요? 모든 애들이 늘 똑같은 값으로 초기화될 때. 그럼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시고, 사용자들마다 객체들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생성자를 받아서 초기화해주고, 상수는 스태틱한 상수는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밖에 없고, 각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는 상수는 어디서? 생성자에서 초기화해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바에는 이렇게 초기화 블럭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어떤 함수에 소속된 블럭이 아니고 그냥 멤버 변수 정의하면서 블럭을 해놓고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항상 객체가 생성될 때 실행이 돼요. 초기화를 하는데 초기화가 간단히 equal 0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해. 좀 더 복잡하지만 모든 애들이 항상 그 코드를 실행해야 돼. 그럼 생성자에서 안 하고 뭘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초기화 블럭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스태틱 멤버 변수에 대해서는 스태틱이라는 걸 써줘요. 스태틱한 걸 써주면 얘는 한 번만 일어나겠지. 얘는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객체마다 일어나겠죠. 근데 이런 거는 안 하겠지. 그쵸? 이건 그냥 예시예요. equal 0이면 그냥 여기다 equal 0 때리지 블럭 만들진 않아요. 그쵸? 블럭은 이렇게 뭔가 할 일이 좀 많을 때, 뭐 포문을 돌려야 된다든가 뭐 그럴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배열을 생성해 가지고 다 1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바에서는 아직 배열 안 배웠지만 그냥 생성하면은 0으로 초기화돼요. 그러니까 0으로 초기화되는 걸로 만족하면 그냥 거기 두면 되는데, 0이 아니라 모든 애들이 배열을 생성하는데 다 1로 초기화해 놔야 돼. 그러면은 이런 초기화 블럭을 쓸 수 있어요. 흔한 건 아니고. 근데 초기화 블럭이라는 게 있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아까 상수를 얘기할 때 스태틱한 상수들을 얘기했죠. 그 스태틱한 상수들은 상수인데 모든 객체들이
같은 값을 공유하는 상수예요. 그럼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스태틱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스태틱한 상수 말고 스태틱한 변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 예를 들면 요 예제가 있는데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에서 계좌번호를 유지하는 어카운트 넘버라는 멤버 변수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계좌번호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그럼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거는 뭘 알아야 돼? 객체가 현재 몇 개 생성됐는지 알아야 되죠.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 알라 그러면 뭘 봐야 돼? 어떤 호출을 계산하면 돼요. 생성자의 호출을 계산해야 돼요. 생성자가 몇 번 호출됐나? 그럼 이 생성자에다 몇 번 호출했나를 해야 되는데 이 생성자가 몇 번 호출해야 되는지를 계산할 때 필요한 어떤 데이터는 특정한 객체의 소유물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를 관리하기 위한 변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관리하기 위한 변수는 앞에다 뭘 붙여요? static을 붙여요. 그래서 public static int last assigned number. 그래서 얘를 뭘로 초기화하면 될까? 0으로 초기화하면 돼요. 아니면 1로 초기화해도 되겠다. 그 마음대로. 1번부터 시작할지 0번부터 시작할지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한 문제니까 초기화를 해주고 이 last assigned number는 언제 증가시켜줘야 돼요? 항상 생성자가 호출될 때마다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생성자가 여러 개 있으면 각 생성자에서 다 해줘야 되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각각 중복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몰겠죠. 이 생성이 저거 호출하고 저거 호출해가지고 결국은 한 곳에서만 증가하게 만드는데 나머지 생성자는 다 이쪽 생성자를 호출하게끔 만들어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가 모든 객체들이 공유해야 되는 어떤 데이터는 어떻게 만든다? 스태틱한 멤버로 만든다. 그래서 스태틱한 멤버는 객체가 100개라고 하더라도 몇 개 생성돼요? 하나 생성돼요. 그럼 얘가 언제 생성될까? 객체를 하나도 안 만들어도 얘는 생성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생성된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조금은 레이지하게 만들어요. 조금은 레이지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 객체들이 필요한 시점이 돼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요 객체가 하나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전에 만들겠죠. 클래스가 로딩 될 때라고 해요. 클래스를 언제 로딩 시키냐?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언제 로딩 시키냐?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가 처음 사용될 때 로드 시키는 거예요. JVM이. 그럼 그때 그 로딩 할 때 뭐부터 할까? 스태틱 멤버 변수들부터 다 만들어 놓겠죠. 그리고 그 멤버 변수는 언제까지 유지돼?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 시작될 때,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고 하지만 실제 좀 더 정확히 하면은 좀 레이지하게 생성된다. 그럼 왜 그래? 그게 또 효율적인 거죠. 미리 생성해가지고 메모리 왕창 잡아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레이지하게 생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 객체는 여기다 생성했는데 맥스 값은 이 객체가 생성하기 전에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A max라는 걸 쓰면 여기서부터 A 클래스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A max를 쓰기 전에 A 클래스를 로드 할 테고 A 클래스가 메모리에 로드 되면 스태틱 멤버 변수가 다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객체들 하나도 생성 안 해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태틱한 멤버는 A1.max 해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어요. 객체 이름 갖고. 근데 이렇게 안 해. 이렇게 거의 안 해요. 왜? 이 맥스 값은 누구의 소유예요? 특정한 객체의 소유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접근해서 써요.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 만약에 프라이빗이다. 여기 프라이빗이죠. 얘는 얘는 뭐야? 얘는 스태틱인데 상수니까 퍼블릭으로 해놨으니까
A.max 같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변수예요. 변수니까 바뀔 수 있죠. 그럼 변수인데 퍼블릭으로 놓으면 큰일 나죠. 엉뚱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생성자에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누가 막 바꿔놓을 수 있죠. 그러면 1번을 벌써 줬는데 다시 또 1번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겨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프라이빗으로 올 거고. 그럼 이거를 지금 현재 라소사 나무가 몇인지 알고 싶으면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뭘 만들어줘야 될까? get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get 함수는 또 뭐가 될까? 일반 메소드 함수가 아니라 static 함수가 되겠죠. static 멤버 변수와 관련된 함수는 또 뭘로 만들어? 대부분 또 static한 메소드로 만들어요. 그리고 static한 메소드들은 객체 이름을 갖고 부르는 게 아니라 클래스 이름 갖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bank account get last assigned numbe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만약에 밖에서 필요하면 최종 번호가 나머지는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될 거고 스태틱한 메소드는 이제 스태틱한 멤버 변수를 조작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스태틱한 멤버 변수는 메인과 같처럼 클래스와 전혀 무관한 함수를 정의할 때도 스태틱 함수를 쓰죠. 그래서 매스에는 sqrt 이런 것들은 스태틱 함수가 되겠고 스태틱 함수를 부를 때는 뭘 이용해서 불러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얘는 뭐가 없어요? 디스가 없습니다. 스태틱한 메소드들은 뭐가 없어요? 숨겨진 인자 디스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객체 메소드하고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에서 일반 객체 메소드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디스가 없으니까. 여기서 부르려면 객체를 생성하고 부르든가 뭔가 해야 되겠죠. 메인이 스태틱 이유 다 아시면 되겠고. 다 끝났네. 너무 일찍 끝나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순 없고 시험이 다가왔으니까. 어디갔어? 큰일 났다.